아니 저렇게 꿈같은 나라가 가능한가 라고 이제 울었는데, 사실 저도 스위스를 다녀오면서 정말 이런 나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 20여 분 남은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거를 저희가 질의를 받고 답변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누구든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말씀하실 때 소속과 그리고 성함 내지는 자기를 표현하는 다른 어떤 말로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 분이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나왔습니다. 백형진 과장입니다. 네, 해외 연수 담당하게 돼서 왔는데 굉장히 재밌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셔서 네. 질문을 하게 됐고요. 다른 팀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관련돼서 스위스를 방문했던 팀과 관련해서 그 스위스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나 그 전문성, 자격 제도가 우리나라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제도화되어 있는데 반면에서 스위스에서는 굉장히 약간 그 NGO 활동가에 더 가까운 그런 쪽에 가까운데, 지금 나열해 주신 그런 역할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처럼 제도화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는 약간씩은 다른 또 요양보호사의 역할도 있었던 것 같고, 정말 사회운동가의 역할, 또 혹은 복지사업가, 영리를 추구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각 기관에서 좀 명확하게 좀 보여진 부분은 좀 더 뚜렷하게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따가 답변 가능하시면 준비를 해주시고요. 질문 먼저 좀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장 맡고 있는 신정원입니다. 너무 흥미로운 주제라서 꼭 오고 싶었는데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저는 이제 발표의 끝부분부터 이렇게 들었는데요. 다른 부분은 저희 한국에도 있는 여러 시스템들이랑 겹치는 게 많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발표사에 서의 그런 발음하기 어려웠던 프로세네트 그 기반의 역할이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언뜻 금융상담까지, 연금제도에 대한 상담부터 뭐 여가까지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에 저런 기관이 있나? 약간 물음표 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이 그런 연금제도나 이런 재산 부분까지 하려면 단지 이렇게 기초연금이라든지 수급제도가 아닌 전반적인 그 자산에 대한 운용, 그리고 계획, 미래에 대한 준비, 이런 것까지 하면서 또 여가 프로그램도 하는, 이걸 보면서 저런 걸 만약에 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한국에 적용한다면 노인복지관에서 여가만 하지 말고 저런 걸 하면은 너무 유용한 기관이 되겠다. 그런 노인복지관 간사님들이 화내실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맞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또 직접 다녀오신 분들의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 일단 조미중관님 말씀해 주시고 이따가 그리고 제가 또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먼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체투사이고 노인복지 쪽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최근에 이제 저희 엄마가 호스피스 병원에서 돌아가시면서 제가 이제 엄마의 노년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스위스 얘기를 하시는 사례를 이제 발표한다고 그래서 좀 이렇게 그때 고민과 좀 접점이 있어서 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가까이서 엄마를 이렇게 요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것보다 이제 제일 좀 심각하게 느낀 것은 쓰레기 문제가 굉장하구나. 이 노이스에서 나오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뭔가 대안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이제 대안을 만들 작업은 그 인건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또 스위스이고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혹시 보신 그런 사례들이 있으신지, 쓰레기를 절감하거나 이제 돌봄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폐기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좀 친환경적인 방법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힘들종합사회복지관의 신재경 원장입니다. 일단은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자원봉사에 대한 이제 부분이 굉장히 쉽지가 않고 자원봉사 인력 부분에 대한 참여도가 굉장히 낮아지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근데 이거는 저희만의 고민이 아니라 대다수 기관들이 다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렇게 그 1대1로 이렇게 매칭이 돼서 이렇게 잘 이렇게 이루어지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사실 보상 없이도 그런 어떤 잘 이루어지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굉장히 이게 어떤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은 꼭 아닌 것 같긴 한데 그 나라의 이제 국민들의 어떤 인식도의 차이인 건지 사실 이렇게 들으면서도 저도 예전에 이제 호주에 연수를 갔었기 때문에 그때 보긴 했었지만 항상 그게 이제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원봉사 혹시 들으셨을 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좀 더 설명 주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우리나라 지금 연금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갑론을박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이제 우리나라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노인 인구가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대다수 이제 굉장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혹시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의견도 좀 고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반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온 이창준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먼저 복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스위스까지 가서 이렇게 활동해 주시고 오신 부분 좀 들을 수 있어가지고 궁금했는데 들을 수 너무 좋았고, 일단 제가 들었을 때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은 어쨌든 저희가 사회적 협의가 있어야지 정책적인 부분들이 입법이 되고 할 텐데 그래서 정책적으로 접근할 때 좀 세대 갈등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 그래서 뭐 월세 청년에 대한 월세 지원이라든지 집 교환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인상 깊었고, 좀 궁금했던 부분은 저희 송민영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두 번째 파트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 이웃 간 정보 서비스 그런 접근권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 어르신들이 그런 개인 맞춤형 복지 상담이 좀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혹시 그런 인터넷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또 어르신들께서 어느 정도 인지가 가능해야지 그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이용률이 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저희가 복지관에서도 그렇고 공공에서도 그렇고 그런 복지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발급해 드리고 있고 안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이용 같은 부분들은 대면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많이 진행이 돼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좀 궁금한 내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국혁신당 당원이고 황인순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백선희 의원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 오늘 제가 여기 오게 된 계기는 조국혁신당에서 주장하는 게 사회권 선진국 건설이에요. 근데 그 사회권이라는 거에 주거권하고 돌봄권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주거권과 돌봄권이 오늘 세미나 주제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발표에서 들었는데 그 노인들 돌봄 공간에서 학생들이 거주하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지원, 그러니까 주거비 지원 이런 내용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 기사에서 봤나? 우리나라 지자체에서도 그 우리나라 지금 1인 가구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노인 1인 가구도 있지만 청년 1인 가구. 그리고 이 청년들이 이제 주거비, 이게 굉장히 부담이 커가지고 혼자 사시는 노인과 그 청년 인구를 연결해가지고 그 노인의 집에 청년이 거주하게 하면서 노인이 뭐 아프거나 뭐 이럴 때 살짝 그 뭐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이렇게 돌봄을 하듯이 그 알려주듯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기사를 얼핏 본 적이 있는데 정책을 만든 의원님 입장에서 그런 거를 어떤 정책적으로 풀어낼 방법은 없는지 그런 방안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있으신가요? 네. 아니 저는 이런 열띤 토론을 제가 25년 교수 생활하고 30년 동안 학교에 갔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학교 참여하기 시작한 게 30년 됐거든요. 뭐 질문 속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 질문받다 끝나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양시에 있는 홀트이산요양원의 원장으로 있는 이창신입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두 가지는 앞부분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노인 세대의 이제 청년이 입주해서 하는 방식을 이제 시도하는 데들이 우리나라 좀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스위스에서 이런 방식이 성공했던 데에 혹시 이런 주거 문화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소유 개념이 강한데 아마 유럽이나 이런 데는 아마 거의 주택이 임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임대비 때문에 당연하게 임대비를 깎아주는데 청년들이 잘 지원하는 것이 아닐까. 반대로 우리나라는 이제 전세나 뭐 이런 독특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호응이 적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그런 주거 방식의 차이 때문에 이걸 적용하는 것들이 가능할까 이런 좀 궁금함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봉사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없었는데 아마 96년경쯤에 이제 교육개혁안이 되면서 학생들한테 점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이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걸로 이제 정착이 됐거든요. 근데 주던 걸 없애놓으면 이제 학습동이 확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과연 여기는 이제 인센티브보다는 자발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발성을 살리는 그런 정책이 다시 돌아가는 것들이 가능할까, 이런 문화의 차이에 대한 것들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런 뭐 자원봉사나 그런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저변에는 혹시 외로움을 대하는 이런 방식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이웃이라든지 그다음에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다 성장하면 다 이제 자립하는 쪽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웃관계를 더 강화된 것이 아닐까, 이런 세 가지 어떤 문화적이거나 이제 그 어떤 국가적인 차이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또 받겠습니다. 네, 질문 속에 답이 있다라고 하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부충구복지관의 김신실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아까 궁금했던 게 이 노인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를 통해서 거기서 제안을 한다는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저희는 이제 그게 이제 주별로도 다 다르다, 서비스들이 다르고 정책들이 다 다르다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러긴 해요. 근데 이제 좋은 것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또 퇴행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조금은 매일매일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뭔가가 다른 게 있는지, 가치관이 좀 다른 건지, 아니면 이 논의의 방식이 다른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네. 또 받겠습니다. 네. 네. 그만하려고. 네. 저희가 항상 교수님 뭐뭐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만 받겠습니다. 일단은 아주 간략하게 그 질문을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보충 설명을 다른 분이 해주실 수도 있으십니다. 이미 질문에 답이 있다라고 하니까 짤막하게 해주시고요. 근데 이거 끝나고도 개별적으로 저희가 말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그 사회복지 이제 전문성과 관련된 자격증과 전문성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스위스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연수를 다니면서 사회복지사가 이런 것도 배우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오성택 관장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따가 다른 분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프로지네 투트. 지금 제가 빨리 잘 했는데 이거 하는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쓰네 뭐지 투트 뭐 이제 그러면서 저희들이 며칠간 고생을 해서 이제 입에 조금 달게 됐는데, 프로지네 투트도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실 뭐 이제 연금이라든가 재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과연 사회복지 쪽에서 할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희도 이제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이 사회복지사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사회복지사가 이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모든 거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프로지네 투트 해주신 조미진 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환경 문제였어요. 지금 우리가 고령화되면서 사실은 요양시설이나 그리고 병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 지금 우리가 20%의 초고령 사회로 왔는데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뭐 24년, 25년 되면은 40%의 노인 인구가 발생을 하게 되고, 지금 인구가 줄기는 하겠지만은 지금 5,000명 인구로 봤을 때 노인 인구가 거기에서 20% 차지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비율이 됩니다. 우리가 환경 문제도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부분에는 또 특별히 송미령 관장님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관심 있으신 것 같으시죠? 네, NGO 활동을 많이 하셔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제 고양시 힘돌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자원봉사, 아까 우리 한경 관장님께서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의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희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아까 후반부에도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도 한경 관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자원봉사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다가설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연금 정책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질문이 반포복지관의 사회복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사회적인 협의, 뭐 세대 갈등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해 주실 때는 지금 추리의 주 정부의 정책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정보 제공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추리 주 정부와 관련된 질의였기 때문에 이 부분 송미령 관장님한테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번째는 저한테 주신 질문입니다. 네, 지금 이제 돌봄 공간, 거주 문제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제가 이따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 이제 홀드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는 이렇게 3개씩 질문해도 괜찮은 겁니까? 네, 어느 정도 좀 한경 관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주거 문제 관련해서 주거 문화가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주거 관련해서는 또 우리 관장님께서 주거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관장님께서 오 관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원봉사 자발성 관련해서는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자원봉사 제도에서 인센티브 제도가 학생들한테도 어쨌건 인센티브 제도, 그리고 우리가 실비라고 하는 유료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자원봉사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인 자발성이 훼손되면서 스위스에서 봤었던 스위스는 자발성이 되게 높거든요. 너무 놀라울 정도였는데 우리는 이거를 복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자원봉사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의 외로움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이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같이 해주시겠어요? 아니면은 이 이웃 부분에 어느 분이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외로움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따가 적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고양시 노인복지관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정책을 만들어가는데 이제 합의하고 제안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그러는데 저희도 굉장히 놀란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안이 일부 부분이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모든 노인들과 이제 관련되신 분들 또 이제 자원봉사자까지도 참여를 해서 일종의 타운홀 미팅 하듯이 하고, 제가 쭈리에서 쭈리 담당 공무원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실 때 되게 놀라운 것이 정책을 저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야? 근데 저거를 정말 정책을 한다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쭈리는 송미령 관장님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따 답변하실 때 그 부분을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수생활 25년에 학회 쫓아다닌 지 30년이 넘었는데요. 이렇게 열띤 토론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우리끼리만 이 주제로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거 아닐까? 우리끼리만 취해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주신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발표를 하게 될 때
그거는 스위스 너무 먼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도달해서 손에 잡혀야지만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멀리 있으면은 그거는 어디 다른 소설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나라가 가능해?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받게 되면 뭐라고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 이제 저는 어쨌건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 싶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그 복지 제도의 모형이 어디일까? 우리가 스위스에도 우리나라가 관심이 없었지만 어찌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스웨덴 아니고 스위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스웨덴과 같은 복지 정책을 하려면은 평균 세금 40%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스위스하고 우리나라하고 되게 비슷한 게 있었는데 아까 초고령 진입했죠. 작년 기준으로 우리도 19%, 스위스도 19%라고 하는 것도 같았고, 그리고 두 국가가 담세율이 비슷해요. 우리가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20%대요. 20% 21% 초반이에요. 스위스에 있는 공무원이 다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오히려 알려주시더라고요. 스위스하고 한국하고는 이런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그 세금 부담률은 비슷한데 굉장히 만족해하는 그런 복지를 갖고 있고, 특히 저희가 이제 12군데의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처음에 첫 번째 프로그램이 뭐였냐면은 스위스에 직접 거주하시는 70대, 80대 어르신들을 만난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스위스가 보고서에 나와 있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가장 행복한 국가라고 느끼는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분들이 뭐 국가적인 순위는 상관이 없지만은 주관적으로는 노년이 기다리는 나라다, 노후가 기다려진다, 행복하다, 지금의 삶에 만족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게 보고서만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답변을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정리해서 간단하게 그런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질문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오성택 관장님. 저희는 사실 뭐 사회복지사의 어떤 뭐 자격 기준이라든지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러 가는 건 1차적으로 아니었어가지고 드릴 말씀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나마 조금 좀 특징적으로 봤던 것은, 일단은 사회복지사는 거기 그 나라의 상위 30% 안에 속하는 그룹이다. 그만큼 이 전문성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급여 체계도 상위 30% 안에 속한다고 얘기를 해줬고요. 또한 이제 아까 그 은퇴 센터와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그런 역할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학과 과목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배우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금융이든 뭐 이런 것들, 주거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갖추고 현장에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커리큘럼상의 학교에서 넣던가 아니면 현장에서도 뭔가 사회복사가 되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니면 실무에서 그런 그 교육들을 하기도 하죠. 뭐 금융교육이라든지 주거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사회복사들이 현장에서 나와서라도 또는 학교에서부터 이렇게 배우면서 나올 수 있도록. 저도 최근에 많이 생각했던 거는,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사실은 그 자원이나 재원이 없어서 못 받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데 그거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춤형을 위한 사회복사가 큐레이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려면은 좀 그런 것들을 뭐 본인이 공부해야 되기도 하지만 체계상으로도 좀 갖추고 가는 게 같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로세렌트 2. 네. 프로세렌트2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포괄적 서비스거든요. 세렌트2에 가면, 은퇴를 해서 가게 되면 내가 어떠한 보험 설계를 가지고 앞으로 생을 살아갈 건지, 내가 지금 보험 들어놓은 거 말고 어떤 집에서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살 건지 그 계획을 해갖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상담이 필요할 때 이 프로세렌트2를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은퇴자들이 지금 이제 사실 지금의 어떤 7, 80대는 사실 부양의 의무를 다 가지고 가난한 노인 세대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퇴직하시는 분들은 연금을 받는 세대들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활동적으로 운영하며 은퇴 이후의 어떤 생활을 계획하는 그런 이제 세대이거든요. 그런 세대들에게 어떠한 설계를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상담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리투투를 찾았고, 그리고 세리투투 안에서의 그 가난한 노인들, 취약 노인들에 대한 보조를 하는 어떤 그런 체계가 있어서 충분히 그 분들이 건강보험은 사실 죽을 때까지 내야 됩니다. 스위스는. 그런데 건강보험료가 그렇게 싸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다 유지하기 위한 보조장치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정보들을 이곳에서 받아서 생활을 설계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어서, 저도 또한 이 프로세리투투의 모델을 보면서 우리나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걸 해야 될까? 아까 우리 시원 신 회장님은 노인복지관 얘기하셨는데, 저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노인의 전문가로서 이제 뭐 통합돌봄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세리투투는 우산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게 일괄적으로 130개의 상담센터에서 하는 것들이 모두 균일하게 모두 통용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모든 제도가 위탁제로 되어 있고 모든 시설에 어떤 그 차등성이 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균일한 정보가 간다던가 균일한 어떤 질적인 서비스가 간다라는 거에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분절되어 있는 이런 어떤 서비스들을 우리가 연계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현재 각 지역에서 지역 통합 이제 보장 협의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민간요법 활동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연대가 저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나라에서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연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을 돕기 위한 우리가 연대해야 될 때다라는 그런 좀 강렬한 인상을 갖고 왔고요. 그렇게 앞으로 지역사회 안에서도 활동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원봉사,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요양시설의 쓰레기 문제를 직접적으로 보고는 하진 않았는데, 스위스는 복지 정책의 방향 중에 자연과 함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예, 이 부분에 NGO에도 경험이 많으신 송 관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NGO에 있었는데 가서 이 부분을 연면히 들여다보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노인 돌봄 시설을 하는 곳은 비바르체른밖에 가지 않았고 나머지는 그 지원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 이 비바르체른에 갔을 때 저희가 느꼈던 부분에 이제 큰 거는 정말 거기에는 이제 중증의 어르신도 계시고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요양원 같은 곳인데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저희가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고, 그 돌봄에 관련된 쓰레기를 어떻게 배출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보지 못한 건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 반성합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위스는 굉장히 자연이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것들은, 여러분 우리 페트병의 그 뚜껑 있잖아요. 그게 저희는 이렇게 따면 따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게 쓰레기 배출에 굉장히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니까 뚜껑에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붙어 있어서 먹다가 보면 요령이 필요해요. 뚜껑이 자꾸 이런 데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그 하나 작은 그 세심한 것까지도 쓰레기가 플라스틱이 환경을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기후온난화 현상으로, 온난화가 아니죠. 지금 기후가 끓고 있죠. 이런 세계적인 문제로 빙하가 녹고 있는데 거기에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냐면 그 알프스 산맥의 빙하 녹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민단체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의 자비를 내서 거기에 이렇게 막을 형성을 해가지고 빙하를 못 그러니까 이렇게 막을 씌워놓는 거죠. 그래서 빙하를 못 녹게, 그러니까 녹지 않게 하는 그런 조치들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분명하게 어떤 이 돌봄의 쓰레기도 잘 처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하는데 미처 확인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한경 교수님 자원봉사 해주시죠. 네, 자원봉사 저도 정확하게 물어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네, 근데 스위스는요, 지역사회 안에서 본인이 활동을 한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굉장히 갖고 있는 나라고, 성인의 40% 정도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외로움 질문도 하셨는데요. 저희가 만나는 한인의 분 중에 한 분이 요양원에 계셨어요. 그분은
본인의 집이 굉장히 큰데 남편이 돌아가신과 동시에 아이들은 이제 따로 분리돼서 사니까 그 집을 이제 담보로 해서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생활하고 계신데 그분이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도 외로움의 하나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원봉사자가 활용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스위스는 자원봉사에 대한 제도나 뭐 법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이제 저희 나라처럼 저희 나라가 이제 한때 이제 엄청나게 제도적으로 됐잖아요. 그러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 이제 지금은 거의 없어졌는데 지금 스위스는 그게 아니라 자발성에 대한 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저희가 EU 베른에서도 느꼈지만 거기서는 보상에 대해서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역사회 분들이 성인의 40%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거죠.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게. 그리고 어르신들이 노인으로서도 다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내가 사회에 뭔가 기여하고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세대통합하우스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어르신들도 자원봉사하고 청소년들도 자원봉사하고 그런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질문이 지금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세대 갈등 말씀해주시고 사회적 협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담지는 못했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세대통합 하우스, 제너레이션 하우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웃별은도 아까 연령대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20대부터 해서 이제 모든 연령층이 참여해서 저희가 스위스의 그 정책을 보면서 아니 여기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왜 이렇게 잘해? 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세대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방법을 몰라서 세대통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하고서 끝나버렸거든요. 세대통합과 관련된 그 프로그램과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사실은 연금 정책도 아마 세대 간 갈등이 없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송 원장님한테 다시 이제 쭈리기 주에 온라인 서비스 정보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었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주로 많은 분들이 좀 인상 깊으셨던 것들이 아마 학생들이 이제 소위 저희 표현으로 보자면 이제 시설에 방을 임대 받으면서 돌봄의 역할에 참여할 경우에 월세를 좀 감면하는 것들을 좀 인상 깊게 보셨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 나라에서도 그런 비슷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마 저희도 그렇지만 학생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 외부에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외부에서 이제 이쪽 지역을 넘어서 오게 되거나 했을 때 임대나 이런 비용들이 워낙 비싸고 하니까 굉장히 그런 수요와 또 어떤 요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서로 맞지 않았나. 그러나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역 주민들의 모임에서 나왔던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의 바탕을 둔 정책이었다. 그래서 성공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나라에서도 접목할 때에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온라인 상의 뭐 상담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어느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냐라고 하는데 죄송하게도 실적까지는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 나라와 똑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온라인 이용이 좀 어려우신 좀 연세가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대면 서비스라든가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대부분의 또 요즘에는 좀 액티브한 시니어들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 온라인을 이용하셔서 어떻게 보면 채널의 다양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조금 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예상해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프로세네투투도 마찬가지고 이제 비바 루체른 이제 주거도 마찬가지고요. 상담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상담 신청을 하면은 시간을 내서 오로지 나를 위해서 상담을 해줍니다. 그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온라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환경정책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우리는 뭐 리플렛 이런 거 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이 환경정책이 잘 돼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홈페이지로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다 제공한다. 그래서 그 내용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매우 풍부해서 내가 관심이 있으면 들어가서 웬만한 정보는 다 얻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 1차적으로 이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그 주거 방식과 주거 문화, 주거 방식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고, 혹시 이제 르체른을 비바 르체른 발표하신 오 관장님이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또 마지막 질문이 이런 그 합의하고 제한하고 하는 문제가 그 문화가 잘 되어 있는데 어떤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그러신가, 이제 그런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같이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비바르 채널을 보면서 좀 놀랬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오픈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지역 친화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 뭐 노인만이 아니라 사실 장애인분들과 관련해서도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장애인분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사실은 저희가 장애인들과 만나서 얘기 나누고 일상을 그러니까 옆에서 볼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계속 좀 폐쇄적이고, 또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그 부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인상적이었던 거는 여기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하나가 있으면 그걸 일괄적으로 이렇게만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도 뭐 그런 그 가치관들이 자기네들이 의견을 내서 그게 법안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얘기를 하고, 자기네 주에서 또 저쪽에서 안 하더라도 우리 주는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가치관들이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실패한 정책까지도 자신 있게 소개하는 걸 깜짝 놀랐거든요. 외국인인데, 처음 보는 외국인인데 그것도 공식적으로 하는 거에서 우리가 이런 거 실패했었다. 그거를 PPT에 넣었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나라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스위스는 자기네들이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고, 아까 이제 기후위기와도 관련해서 거기 들었던 것이 이제 각 주마다 그 법안들을 이제 시민들이 법안이 거기는 10만 명 이상이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하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요즘에는 최근에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법들이 통과가 많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다 그런 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제한되는 게 많을 테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가치관과 또 오픈하는 것, 또 함께 더불어 생활하려고 하는 오픈적인 그런 형태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실험이라고 하는 말씀도 해주셨고, 정책 실패도 공유한다라고 했는데, 그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건 시민들이 원하는 거를 원하면 한번 해볼게,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험을 해서 성공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실패가 되는데, 그럼 이러한 것 때문에 실패를 했어. 그러면은 다시 그 정책을 경우에 따라서 폐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면 또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거 아주 간략하게 보충 설명? 네, 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아까 우리 김신실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렇게 지역 주민들이 같이 논의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정책으로 만들어 나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부럽다. 저도 굉장히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부러웠는데, 그럼 저게 어떻게 될까? 왜 저렇게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거기에 인사이트는, 첫 번째는 공무원들의 유연성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민간하고 협력하냐, 이런 질문을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원들이 있는 그 건물 자체가 도심 한복판에 있어요. 이렇게 별도의 뭐 우리 시청사 이렇게 아니라 조금 영역별로 이렇게 있어서 본인들이 직접 지역 주민을 찾아간다. 단체들도 찾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도 얻고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듣는 것이 굉장히 좀 인사이트가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민간과 협력을 하는 어떤 신뢰관계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민간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지도점검이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잘 수행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이 굉장히, 저는 그 뭔가 서로의 신뢰 구조, 그러다 보니까
민간의 여러 가지 아까 프로세네툭투라든가 스피텍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민간에서 하는데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올릴 때에도 서로 굉장히 신뢰하는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 저는 두 가지의 요인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도 그렇게 되겠죠. 네. 네, 제가 답변 드릴 부분 연금 정책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스위스의 어르신들 만났을 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으십니까?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우리는 연금이 있어요. 그래서 60에서 80% 받는다. 어떤 식으로 아까 이제 세 개의 기둥이 있었어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연금. 이 세 개의 기둥이 있어서 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노년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물론 여러 가지 그 상황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연금 정책은 현재 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연금 정책의 기억은 필요합니다. 주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노인 1인 가구, 청년 1인 가구 지금 집들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이 바람직한 방식인지 저는 거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청년 주거, 여기는 노인 주거. 사실은 이제 스위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선진국들을 보면은 주거를 집을 지을 때 우리는 여기는 비싼 아파트, 20억짜리 아파트, 여기는 2억짜리 아파트 눈으로 다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그래서 다 계층이 믹스되어 있고 뭐 장애인이든 장애인도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주거가 되어 있고 겉으로 봐서는 여기가 비싼 지역 아닌 지역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세대가 같이 아우를 수 있도록 모든 세대와 모든 계층과 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던 사람이든지 간에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주거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인 가구 필요하니까 1인 가구 만들고 이제 그런 것보다 전체적으로 우리 삶의 기반으로서 좀 주거 정책을 다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더 많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아까 한 12개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선별해서 오늘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이 스위스의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하는지 좋은 설명도 해주셨는데요. 뿐만이 아니라 스피텍스, 비바루체른, 이우페른, 프로세네투트 그리고 저희가 또 가려고 했었던 여러 기관도 있었고 국제기구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 유엔의 최고인권위원회도 갔었고 WHO에서 고령친화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다른 기관도 많이 방문을 했는데 오늘 시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다 소개는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주위에 옆에 관장님이 저한테도 워워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 시리즈로 한번 토론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워워 하시는 거 보셨죠? 네, 들 정도로 네, 우리한테 그 어떤 시사점을 많이 주는 그 스위스의 정책이다, 사업이다 라고 하는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늦게까지 저희들의 그 해외 연수 결과 발표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또 좋은 질문을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토론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